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믿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게 달라졌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전 제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린 이야기와 그에 대한 제가 선택한 단 하나의 방법, 복수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 이름은 유성진, 47세이며 서울에서 개업한 내과 의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 아내의 이름은 이선아. 결혼 19년 차로 슬아의 아들 하나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제 대학 동기이자 병원 동료였던 친구 강재민. 그들은 제 가장 가까운 존재들이자 동시에 제 인생을 철저하게 유린한 배신자들이었습니다. 모든 일은 작은 의심에서 시작됐습니다. 어느 날 병원 동료가 우스갯소리로 던진 말이었습니다. 성진아, 너 아들 진짜 너 닮은 거 맞아? 선아 씨 쪽 유전자가 센가 봐. 그저 웃고 넘겼지만 그 말은 제 뇌리에서 사라지질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준서의 얼굴을 볼 때마다 자꾸만 그 말이 맴돌았습니다. 결국 저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결과는 상상 그 이상이었습니다. 준서는 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멍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병원 진료 중에 집중이 되지 않았고 밥맛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바로 선아에게 따지지 못했습니다. 대신 저는 조용히 조심스럽게 집안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서야 보이기 시작한 조각들. 누군가에게 자주 메시지를 보내는 그녀의 손, 의미 없는 설명으로 덮으려는 반복적인 이체 내역, 무심히 닫힌 방문, 그리고 잠긴 문고리. 저는 작은 소형 카메라를 설치했고 오래된 스마트폰의 데이터를 복원했습니다. 선아의 낡은 아이폰에는 삭제되지 않은 메시지들과 사진들, 음성 메모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충격적인 대화가 녹음돼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 바로 제 가장 친한 친구, 강재민이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선아를 만나기도 전부터 관계를 맺고 있었고, 준서는 재민의 아들이라는 사실도 음성 녹음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그 모든 증거들을 USB에 모았습니다. 저는 그걸 심판의 USB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저녁 아들이 외과에 간 틈을 타 저는 USB를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선아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내 어이없는 미소를 띄우며 말하더군요. 결국 다 알아버렸네. 생각보다 오래 걸렸네. 그 순간 분노보다도 냉기가 제 몸을 감쌌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이제 너희가 내게 해준 만큼 돌려주마. 이혼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그녀의 모든 금융 정보를 수집했고 그녀의 소비 내역, 명예 변경 기록, 재산 분할 계획을 법률적으로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재민에게 상간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그걸로는 부족했습니다. 저는 재민이 병원 내 기부금 유용, 논문 조작, 인턴 성추행 사건 은폐까지 저지른 사실을 조사해 밝혀냈고 내부 고발자들을 설득해 증언을 받아냈습니다. 병원 이사회는 즉시 움직였습니다. 재민은 해임됐고 의사 면허는 취소되었습니다. 이후 언론을 통해 이 사건이 퍼졌고 재민은 사회적으로 매장되었습니다. 선아는 모든 재산을 잃은 채 쫓겨났습니다. 자존심 하나로 버티던 그녀는 결국 모 미용실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재민과 다시 합쳤다는 소식도 그저 담담하게 들을 뿐입니다. 하지만 복수 후 남은 것은 허무였습니다. 준서는 여전히 제게 연락을 합니다. 그는 충격을 받았지만 저를 아버지라 부릅니다. 피보다 깊은 인연이 남은 겁니다. 저는 이제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용서란 없습니다. 다만 이제는 제가 제 삶의 주인이 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묻습니다. 그렇게까지 했어야 했느냐고.
그 정도 복수면 충분한 거 아니냐고. 하지만 그들은 모릅니다. 제가 얼마나 철저하게 무너졌는지, 또 얼마나 바닥까지 끌려갔는지를요. 이혼 판결이 확정되고 선아는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녀가 입고 나간 옷 한 벌 외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도록 모든 자산 목록을 법적으로 고정시켰습니다. 그녀는 겉으론 태연한 척했지만 법원 문을 나설 때 그 눈동자 속에 떠오른 공포를 저는 똑똑히 기억합니다. 그토록 자신만만하던 여자가 마침내 무너져 내린 순간이었죠. 재미는 그보다 더 처참했습니다. 언론에 병원 비리 기사가 실리고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으면서 그는 더 이상 병원에 발을 들일 수 없었습니다. 병원 측은 발 빠르게 모든 공식 직책에서 그의 이름을 지웠고 그의 명함조차 더는 찍히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버지 역시 의사였던 가문에서는 아들을 파문시킨다는 통보를 공식적으로 발표하기까지 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개운하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계속해서 제 목을 조이는 듯한 기분. 그것은 바로 준서의 존재였습니다. 법적으로 저는 준서와 친자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서류상으로 정리가 끝났지만 제 마음은 아직 그렇지 않았습니다. 준서와 처음 대면했을 때 그는 충격을 받은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19년을 제 아들로 살아왔습니다. 제가 아이의 손을 처음 잡았던 날, 함께 첫걸음을 응원하던 날, 고열의 밤을 새우며 간호했던 순간들이 제 기억 속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아빠, 아니, 이젠 어떻게 불러야 하죠?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저 조용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준서는 망설이다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부르는 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아빠가 아니라도 좋다. 다만 기억해줬으면 해. 나는 내가 없었다면 아마 지금까지 버티지 못했을 거라는 걸. 그날 이후 준서는 몇 번을 더 저를 찾아왔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차 익숙해졌습니다. 저는 일부러 준서의 친부인 재민에 대해 아무 말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준서가 먼저 물을 때까지는. 그 사람 재민이란 사람이요. 엄마랑 지금 같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싫어요. 전 그런 사람이 제 아버지라는 게 믿기지도 않고 받아들이고 싶지도 않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 대신 준서의 눈을 똑바로 마주했습니다. 그래도 내 인생은 너의 거야. 그 사람이 어떤 인간이든 너는 그 사람을 닮지 않았고 내가 지금 어떤 선택을 하든 나는 내 편이야. 그 말에 준서는 잠시 입술을 깨물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준서는 제게 처음으로 먼저 안겼습니다. 저는 그 작은 등을 가만히 토닥였습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복구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감정은 시간이 필요했고 신뢰는 다시 쌓아야 했습니다. 저는 준서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주말마다 낚시를 다녔습니다. 병원에서도 차츰 본업에 집중하며 무너진 일상을 되돌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선아와 재민의 뒤를 조용히 추적했습니다. 그들이 고통받는 모습만이 제가 완전히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얼마 후 저는 뜻밖의 정보를 접하게 됐습니다. 선아가 사체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재민이 무직 상태가 장기화되면서 생활비조차 감당하지 못해 결국 고금리 대출을 받았다는 소문. 그 소문이 사실인지 확인해 보기 위해 저는 선아의 대출 정보를 추적했고 그녀의 명의로 된 다수의 고금리 채무 내역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새로운 결심을 했습니다. 아직 이 게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감히 내 인생을 망쳤다면 나는 그들의 인생을 철저히 짓밟아 줄 것입니다. 다음 단계의 복수가 이제 시작될 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를 잊기 위해 노력합니다. 하지만 저는 잊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기로 했습니다.
왜냐면 그 기억이야말로 제가 살아있다는 증거였고 복수의 이유였으니까요. 선아의 대출 내역을 확인한 뒤 저는 그녀의 채무 상태를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녀의 명의로 된 다중대출 건수는 무려 7건. 이자율은 대부분 연 19%를 넘겼고 일부는 불법 대부업체에서 빌린 돈도 있었습니다. 빚더미에 앉은 선아는 이미 옛날의 여유롭고 도도한 그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이쯤 되면 동정심이 들 법도 하지만 저는 그 감정을 철저히 거부했습니다. 그녀가 저에게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생각보다 늦었네. 결국 다 알아버렸구나. 그 비웃는 듯한 말투, 그 표정,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 다음 타겟은 재민이었습니다. 그가 의사 면허를 박탈당한 이후 몇몇 병원에 취직을 시도했다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하지만 어디서도 그를 받아주지 않았고 최근엔 선아의 명의로 된 미용실 근처에서 자동차 딜러로 위장한 불법 중고차 거래를 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이를 빌미로 국세청에 익명 제보를 넣었습니다. 그가 세금 없이 현금 거래를 지속해왔다는 정황, 차량 구매자들의 피해 사례까지 포함해 상세히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관할 세무조사팀이 그의 거주지와 해당 거래 장소를 압수수색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 즈음 선아에게도 변화가 감지됐습니다. 그녀가 갑자기 저에게 연락을 해온 겁니다. 이혼 후 단 한 번도 연락해오지 않았던 여자가 무려 제 병원 앞으로 찾아왔습니다.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할 말 없어. 돌아가.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준서 얘기야. 내가 계속 만나고 있다면서? 그 아이한테 아무 말도 하지 마. 그 아이는 아직 모르게 해줘야 해. 그 말에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지금 걱정되는 게 준서야? 아니면 내 체면이야? 아니면 내가 만든 거짓이 무너지게 생겨서 그래? 선아는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 인정해. 하지만 이건 너무하잖아. 내 인생을 이렇게까지 짓밟을 필요는 없잖아. 그녀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저는 냉정하게 잘라 말했습니다. 그럼 넌 내 인생을 얼마나 짓밟았는데? 내가 준서가 내 아들이 아니란 걸 알았을 때 어떤 기분이었을 것 같아? 내가 내 친구와 내 등 뒤에서 어떤 짓을 했는지 알게 됐을 때 내가 어떻게 버텼을 것 같냐고. 너희는 내 인생을 박살냈어. 그러니까 지금은 내 차례야. 선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참을 서 있더니 그 자리에 주저앉아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저를 무릎 꿇렸던 자에게 연민은 사치였습니다. 며칠 뒤 준서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낚시를 다녀오던 길에 문득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아빠, 엄마가 요즘 많이 힘들어 보여요. 얼굴이 많이 상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대가를 치러야 하는 거야. 그게 세상의 이치야. 준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조용히 있다가 이내 묻더군요. 그 사람, 재민이란 사람은 아직도 엄마랑 같이 살아요? 그건 내가 직접 물어봐야지. 하지만 아마 곧 그들도 무너질 거다. 준서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또 하나의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선아와 재민의 이름으로 등록된 부동산, 차량, 심지어 숨겨둔 공동명의 예금 계좌까지 저는 그들이 쥐고 있는 마지막 숨통까지 조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는 법이 아닌 세상의 여론이었습니다. 누군가를 철저히 무너뜨리는 데 있어 때로는 법보다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여론입니다. 법이 죄를 판단한다면 여론은 인격을 심판합니다.
선아와 재민, 그들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으면서도 그들이 저지른 일들을 알리는 글을 익명으로 커뮤니티에 올렸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의사 남편을 기만하고 절친과 불륜, 그 돈으로 양육비까지 챙긴 아내의 실체. 내용은 사실에 기반했고 몇몇 증거 자료의 일부도 이미지로 첨부했습니다. 얼굴은 가렸지만 상황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인지 짐작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었습니다. 이 글은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전 남편이 의사였다는 사실, 친자 확인을 통해 밝혀진 불륜, 생활비를 남편에게 뜯어낸 상간남, 그리고 사채까지 빌려 살아가는 몰락한 부부라는 키워드는 사람들의 호기심과 분노를 자극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댓글에는 수백 개의 반응이 달렸고, 사람들은 누가 봐도 가해자인 선아와 재민을 향해 거침없이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정확한 실명이나 사진은 끝까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미 여론이라는 칼날이 충분히 그들을 베고 있었으니까요. 며칠 뒤 준서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가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고 물어봐요. 요즘 동네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쳐다본다고.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는 담담히 말했습니다. 내 엄마가 저지른 일은 세상에 알려질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어. 그동안 조용히 있었던 건 내가 다칠까봐 그랬던 거고.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이유가 없어. 준서는 조용히 있었습니다. 오래도록 말없이 있었고 한참 뒤에야 이렇게 말하더군요. 그 사람들 앞으로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그 질문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대답할 가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무슨 삶을 살든 그건 그들이 선택한 길의 결과일 뿐이었으니까요. 며칠 후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한 유명 시사 프로그램 제작진이었습니다. 커뮤니티에서 본 이야기를 토대로 불륜과 복수, 친자 확인 논란을 다룬 방송을 준비 중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혹시 인터뷰에 응해줄 수 없겠냐는 요청이었고, 제 신원은 철저히 보호하겠다는 전제였습니다. 처음엔 거절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그들의 행위가 사회적으로 어떤 파장을 낳는지를 알릴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감정적 배신이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기는지를 알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는 익명으로 인터뷰를 수락했습니다. 방송은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방송 후 수많은 커뮤니티에서 다시 이야기가 회자됐고, 일부 탐사 보도팀은 의사윤리성 문제까지 연결하며 재민의 과거 비리들을 들춰내기 시작했습니다. 재민은 이미 병원계에서 매장당했지만 이번엔 그가 소속됐던 의과대학 동문회에서까지 자격박탈 절차를 밟겠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선아는 지역 주민들에게 사실상 왕따를 당하고 있었고 미용실엔 발길이 끊겼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준서가 혼잣말처럼 털어놓았습니다. 엄마가 말했어요. 그냥 조용히 시골로 내려가서 살겠다고.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그 말을 듣고도 저는 아무 감정이 없었습니다. 그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뿐입니다. 이제야 너희가 내가 겪었던 고통의 10분의 1쯤은 맛보는구나. 그리고 저는 조용히 책상 서랍에서 또 하나의 USB를 꺼냈습니다. 이건 아직 공개하지 않은 마지막 증거. 재민이 환자 진료 기록을 조작했던 결정적인 증거 파일이 들어 있었습니다. 나는 마지막 칼날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USB 속에는 아주 오래된 파일이 들어 있었습니다. 병원 내부 회의 때 녹음된 음성 파일과 재민이 환자 치료 기록을 조작했던 정황이 담긴 문서들. 그것은 과거 그가 명의로 불릴 수 있었던 실적 중 일부가 사실은 조작이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결정적 자료였습니다. 재민은 과거 몇몇 수술 결과를 의도적으로 왜곡해 보고했고 실패한 치료를 성공으로 포장해 학회 발표에 활용했습니다. 저는 그 당시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긴 했지만
그가 친구라는 이유로 넘겼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결국 그 선택이 제 인생을 무너뜨린 가장 큰 시발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 증거 파일을 고스란히 복사해 의료윤리위원회와 병원 감사팀, 그리고 보건복지부의 익명으로 제출했습니다. 메일엔 이렇게 썼습니다. 이자의 손에 생명을 맡겼던 환자들이 과연 올바른 치료를 받았다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며칠 후 병원 쪽에서 조용히 내부 감사를 시작했고, 재민이 과거 재직 중 사용한 의무 기록들이 하나둘씩 검토 대상에 올랐습니다. 그 시점에서 저는 더 이상 직접 움직이지 않아도 됐습니다. 이미 진실이라는 칼날은 그의 목을 향해 천천히 내려가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준서가 뜻밖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빠, 아니 선생님, 저 유전자 검사 다시 해보면 안 될까요? 그 말에 저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다시? 왜? 그냥요. 요즘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만약에 그때 뭔가 잘못됐던 거면 어떡하지 싶어서요. 엄마가 그땐 병원도 아니고 이상한 업체에 맡겼다고 했거든요. 사실 저도 한 번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토록 오랫동안 함께했던 아이를 단 한 번의 검사로 배제했다는 것이 옳은 판단이었을까? 감정이 아닌 이성의 무게를 따져가며 내린 결정이었지만, 그때의 결과는 제 마음을 결코 완전히 납득시키지 못했었죠. 결국 우리는 다시 한번 정식 병원에서 DNA 검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결과를 받아들고 함께 마주 앉았습니다. 검사 결과 두 사람은 생물학적 부자관계가 성립함을 확인했습니다. 그 순간 시간은 멈춘 듯 했습니다. 준서가 제 아들이었습니다. 처음 검사에서 나온 결과는 오류였던 것입니다. 그 오류 하나가 제 모든 복수의 시작이었습니다. 준서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눈물만을 흘렸습니다. 저는 그 아이를 가만히 끌어안았습니다. 복수의 불길 속에서도 유일하게 지켜야 했던 존재를 다시 품에 안는 기분이었습니다. 미안하다, 준서야. 정말 정말 미안하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그동안 쌓인 감정의 무게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분노, 원망, 배신, 복수, 그리고 후회. 그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제 안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저는 복지부와 병원에 다시 메일을 보냈습니다. 제보했던 USB 파일 중 일부는 철회 요청합니다. 단지 개인적인 감정에서 비롯된 분노였고, 현재 저는 법적 판단보다 개인적 화해를 택하고자 합니다. 제보는 이미 접수되어 감사가 진행 중이었지만 저는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물론 그것이 다 막아질 수는 없겠지만 제 의지가 전달되길 바랐습니다. 복수가 끝났다고 생각했던 순간 진실은 다시 한번 제 인생을 비틀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시 상처를 키우기보단 그 틈으로 빛을 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내가 원했던 건 그들을 망가뜨리는 것이었나? 아니면 내 상처를 인정받고 싶었던 것일까? 진실은 언제나 단순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 손으로 시작한 복수가 결국 진실의 오류에서 비롯됐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준서가 제 아들이라는 확정적인 결과를 받은 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 쌓아둔 죄책감과 혼란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내 아들에게 칼을 겨눈 셈이었습니다. 그날 밤 준서는 조심스럽게 제게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 다 괜찮아지는 거예요? 우리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어요? 저는 대답을 쉽게 할 수 없었습니다. 준서에 대한 감정은 변함이 없지만 문제는 그 아이를 둘러싼 어른들의 잘못이었습니다. 선아와 재민, 그들에 대한 복수는 더 이상 정당성을 가질 수 없게 되었고, 저 자신도 되돌릴 수 없는 선택들을 저질렀습니다. 며칠 후
재민이 직접 병원 앞까지 찾아왔습니다. 여전히 초췌한 얼굴이었고 저를 보자마자 고개를 숙였습니다. 성진아, 아니 원장님. 그동안 정말 미안했어. 나 이제 다 내려놓고 사과하고 싶어서 왔어. 저는 한참을 침묵하다 물었습니다. 준서, 내 아들 맞다고 믿었지? 그는 잠시 당황한 눈치였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나는 그렇게 알고 있었어. 선아도 그렇게 말했고 그래서 책임지려 했던 거야. DNA 검사 다시 했다. 결과 나왔어. 준서는 내 아들이더라. 그 말에 재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는 말문이 막힌 듯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멍하니 제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뭘 했는지 지금은 다 의미 없어. 다만 알아둬. 난 널 절대 용서하지 않아. 하지만 더 이상 너한테 내 감정을 쏟지 않을 거야. 넌 이제 내 인생에서 아무 의미도 없는 존재야. 그 말에 그는 눈을 떨구고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더 이상 미련도 분노도 남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복수가 끝난 것이 아니라 내가 내려놓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인 순간이었죠. 선아에게도 따로 연락을 했습니다. 만나자는 말에 그녀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낡은 코트를 입고 평소보다 훨씬 수척한 얼굴로 나타났습니다. 다 알고 있어. 준서, 당신 아들이라며. 그래. 내가 말했던 모든 거짓말, 그 안에서 진실은 하나뿐이었어. 준서는 내 아들이었고, 난 그 아이를 의심한 죄인이지. 그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처음으로 제 앞에서 솔직하게 무너진 표정이었습니다. 난 당신이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 그래서 믿었고, 그래서 더 깊게 배신감을 느꼈던 거야. 하지만 이제 그 감정도 끝났어. 너도 나도 다 지나간 일이야.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나는 내가 지켜야 할 사람을 지킬 거야. 준서가 내 아들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해. 너희와는 다시 엮일 일 없을 거야.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선아도 재민도 찾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어디서 어떻게 살아가든 이제 상관없었습니다. 제 삶의 중심은 준서였고 아이와 함께 회복의 시간을 쌓아가는 것만이 제게 남은 과제였습니다. 우리는 매주 토요일마다 함께 산책을 나가고 종종 영화를 보며 웃음을 나눴습니다. 준서는 점차 밝은 표정으로 돌아왔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조금씩 치유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복수는 끝났고 진실은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은 다시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일이었습니다. 진실을 마주하고 복수를 끝내고 이제는 일상을 회복하는 일만 남은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한번 엎질러진 물은 완벽히 다시 담을 수 없는 법. 과거의 흔적은 제 삶의 이면에서 계속해서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맞닥뜨린 건 사회적 시선이었습니다. 익명으로 퍼졌던 커뮤니티 글은 여전히 떠돌고 있었고 방송까지 나갔던 이야기는 병원 안팎에서 조용히 회자되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제게 대놓고 묻진 않았지만 간간이 들려오는 속삭임과 조심스러운 눈빛들은 제게 무언의 부담이 되었습니다. 저는 병원 이사장에게 따로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병원 이름에 누가 될 수 있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제 자리에서 물러날 각오도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사장은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원장님, 누구보다 환자에게 진심이었던 분입니다. 우리는 그걸 알고 있어요. 그 이상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그 말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모든 걸 무너뜨렸다고 생각했지만 누군가는 제 진심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이 제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준서 또한 점차 달라졌습니다. DNA 검사 이후 아이는 다시 저를 아빠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그 말 한마디가
제 하루를 지탱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준서도 흔들리지 않은 건 아니었습니다. 아빠, 나 유학 가고 싶어요. 갑작스러운 말에 저는 놀랐습니다. 왜 갑자기? 여기 있으면 자꾸 그 일들이 생각나요. 나도, 엄마도, 아빠도 각자 새 삶을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 말에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준서의 말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복수와 상처의 무대였던 이곳에서 벗어나야 정말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래, 가자. 멀리. 아빠가 도와줄게. 준서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고마워요, 아빠. 진짜 고마워요. 그날 우리는 오래도록 손을 맞잡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피가 섞였느냐 아니냐는 의미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선택했고 함께 상처를 견뎠고 이제는 새로운 길로 함께 걸어가려 했으니까요. 유학 준비는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저는 그동안 모아두었던 자산 일부를 정리했고 준서에게 공부뿐만 아니라 삶의 태도와 방향에 대해서도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출국 전날 우리는 다시 한번 함께 낚시를 갔습니다. 처음 낚시를 했던 그 장소에서 물끄러미 호수를 바라보며 조용히 시간을 보냈습니다. 준서야, 내 아빠. 살다 보면 또 누군가에게 속을 수도 있어. 상처받을 수도 있고. 하지만 그게 끝은 아니야. 아빠는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사람으로 자랐으면 좋겠어. 저도 아빠처럼 되고 싶어요. 절 지켜주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남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요. 그 말에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제야 모든 복수와 상처를 넘어서 진짜 제 인생을 되찾았다는 실감이 났습니다. 준서의 비행기를 보낸 날, 저는 한동안 공항에 앉아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서로 끌어안고 웃고 울었습니다. 그 속에서 저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시작은 배신이었지만 그 끝에는 다시 사랑이 있었다는 걸. 공항에서 돌아오는 길, 차창 밖 풍경은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같은 길, 같은 신호, 같은 도시. 그런데도 모든 것이 달라 보였습니다. 제 곁에 있던 준서가 이제 없다는 사실이 공기처럼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정막이 먼저 맞이했습니다. 가만히 소파에 앉아 천장을 바라보다가 저는 처음으로 집안 곳곳을 천천히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복수에 매달리느라 무심히 지나쳤던 사진들, 책장 한 구석에 먼지 쌓인 앨범, 준서가 어릴 적 그린 그림까지 하나하나 살펴보다 보니 시간은 어느새 밤으로 넘어가 있었습니다. 조용한 집안, 울리지 않는 휴대폰, 그리고 어디선가 흐르는 시계 초침 소리. 그 안에서 문득 이제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로서의 역할, 남편으로서의 기억, 복수자였던 시간까지 모두 지나고 난 지금 저는 그저 한 사람의 이름 없는 중년일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병원에 출근한 저는 스스로 처음으로 커피를 타 마셨습니다. 간호사들이 조용히 인사를 건네고 환자들은 여전히 제 진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삶을 지키는 일, 그것이 제가 가장 잘하고 오랫동안 해온 일이었습니다. 그날 진료를 마치고 병원 옥상에 올랐습니다.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도시의 소음이 아래에서 어렴풋이 들렸고 멀리서는 공사장 소리, 자동차 경적, 그리고 누군가의 웃음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 나는 아직 살아있구나. 그날 밤 선아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준서 유학 갔다고 들었어요. 당신 고마워요. 그 아이가 이렇게 클 수 있었던 건 전부 당신 덕분이에요. 저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보내지 않아도 충분했습니다. 더 이상 그녀에게 해줄 말도 받아야 할 말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길을 가고 있었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며칠 후
준서가 보낸 첫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삐뚤빼뚤한 손글씨였지만 그 속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빠, 여기는 낯선 곳이지만 이상하게 두렵진 않아요. 아빠가 있으니까요. 매일은 힘들어도 나는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언젠가 꼭 다시 만나서 우리 둘만의 여행을 가요. 편지를 다 읽고 나서 저는 그것을 액자에 넣어 서재에 걸었습니다. 눈에 잘 띄지 않는 자리, 그러나 제가 매일 앉는 의자에서 딱 보이는 곳에. 그리고 저는 다시 제 이름으로 된 인생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판태성, 의사 아버지, 그리고 이제는 다시 한 사람의 남자로서 사랑도 믿음도 인생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천천히 누구도 믿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조심스럽게 마음을 여는 연습부터 다시 시작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서 다시 한번 웃을 수 있기를. 다시 혼자가 된 일상은 고요했습니다. 바쁜 진료 일정 속에 몸은 여전히 움직였지만 마음은 여백을 품고 있었습니다. 준서가 없는 식탁, 비워진 방, 말없이 흘러가는 뉴스 소리. 그 속에서 저는 조용히 제 삶의 균형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원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지역 보건소에서 근무하던 옛 동료가 복지 의료 프로그램 공동진료 프로젝트에 저를 추천하고 싶다며 연락한 것이었습니다. 낯선 지역 마을로 정기적으로 의료 봉사를 나가는 프로그램이었고 전문의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곧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 도시에서 받은 것들이 너무 많았고 그 고통과 회복의 과정을 함께한 만큼 그 기억을 다른 삶에 환원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월 2회 인근 시골 보건지소로 의료봉사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은 마치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곳이었습니다. 바람은 천천히 불고 사람들은 다정했습니다. 병원을 찾는 이들의 대부분은 연세 지긋한 어르신들이었고 그들은 제게 서울서 온 박사님이라 부르며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그중 한 분, 할머니 한 분이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선생님, 손 참 따뜻하구먼. 이렇게 진심으로 만져주는 사람 요즘 보기 드물어요. 그 말에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제 손이 따뜻한 건 제게도 따뜻한 사람이 있어서 그럴 겁니다. 그리고 문득 떠오른 얼굴. 준서였습니다. 그는 제게 상처의 원인이자 동시에 회복의 이유였고 인생의 새로운 기준점이 되어버린 존재였습니다. 그날 진료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시골 버스 정류장에서 우연히 마주친 여인이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낯익은 느낌이었지만 분명 처음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한 손에 약봉지를 들고 있었고 제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아, 원장님 맞으시죠? 오늘 진료받았던 김지은입니다. 짧은 인사였지만 그날 이후 이상하게도 그녀의 얼굴이 잊히지 않았습니다. 담담한 표정 속 어딘가 상처와 단단함이 공존하는 눈빛. 그 눈빛이 왠지 모르게 오래도록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녀는 자원봉사자로 그 마을 복지회관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봉사날 그녀는 손수 만든 커피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지난번 진료 정말 감사했어요. 선생님 말씀 덕분에 저희 어머니도 용기를 내셨어요. 그날 우리는 처음으로 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가벼운 일상 이야기, 살아온 경험, 그리고 각자의 상처에 대한 조심스러운 고백들. 그녀의 말투는 조용했고 마음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조용함이 복잡했던 제 감정을 어루만지는 듯 했습니다. 며칠 뒤 그녀에게서 작은 쪽지가 도착했습니다. 언제 한번 그 호수 옆 작은 찻집 같이 가보실래요? 조용해서 생각 정리하기 좋거든요. 쪽지를 읽으며 저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복수가 끝나고 진실을 마주하고 상처를 극복한 이후
다시 삶이 저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그 찻집을 향해 조용히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와 처음 만난 그 찻집은 작고 한적했습니다. 호수 옆 버려진 철도기를 개조해 만든 공간이었고, 따뜻한 나무 냄새와 햇살이 머물다 가는 창가 자리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차를 마셨습니다. 오히려 말이 없다는 사실이 더 편안했습니다. 복잡한 설명도 거추장스러운 감정 표현도 없이 그저 같은 공간에서 같은 시간을 보내는 것. 그것만으로도 삶의 어떤 굴곡이 다독여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김지은. 이혼 후 어머니를 모시며 시골 복지회관에서 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화려한 경력도 대단한 사연도 없었지만 그녀의 말에는 단단함이 있었습니다.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지키는 자세. 그것이 지금의 제게 꼭 필요한 태도라는 걸 저는 그녀를 통해 배웠습니다. 몇 주 후 그녀와 함께 시골 장터를 둘러보던 날이었습니다. 길가에 핀 작은 야생화를 보며 그녀가 말했습니다. 이 꽃 아세요? 들풀 같지만 자운형이에요. 걸음도 되고 벌들도 좋아하죠. 밟히고 또 피는 애예요. 그 말에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람도 그렇죠. 밟혀도 다시 피고 시간이 지나면 누군가에게 또 좋은 사람이 되는 거. 지은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과거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하진 않았지만 침묵 속에서도 이해가 오갔습니다. 굳이 꺼내지 않아도 서로의 상처를 알아보고 그 깊이를 헤아릴 수 있는 사람. 그런 인연이 있다는 것이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그녀가 말했습니다. 가끔 생각해요. 내가 버틸 수 있었던 이유. 누군가의 작은 친절 하나가 나를 다시 살게 했던 것 같아요. 선생님은 요즘 뭐가 버티게 해주나요? 저는 그 질문에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준서요. 그리고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예전엔 복수만이 날 버티게 해줬는데, 이제는 다시 살아가는 일 그 자체가 의미가 돼요. 지은 씨는 그 말에 살며시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다시 살아봐요. 천천히 조심스럽게 그렇지만 분명하게. 그날 이후 우리는 더 자주 함께 산책을 했고 봉사 일정이 겹치는 날엔 같이 돌아다니며 마을 어르신들의 안부를 챙겼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더 이상 묻지 않았고 그녀 역시 제 과거를 캐묻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지금 필요한 만큼만 마음을 열었습니다. 몇 달 후 준서에게서 긴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그 안엔 낯선 도시에서 새로 만든 친구들, 공부의 어려움, 그리고 아빠라는 존재에 대한 고마움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편지의 끝엔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아빠, 언젠가 나도 누군가에게 아빠처럼 단단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빠도 이제 당신의 삶을 마음껏 살아요. 괜찮아요. 그날 저는 처음으로 책상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오래된 USB를 꺼내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그 안에는 제 복수의 모든 시작이 담겨 있었지만 이제는 그 어떤 의미도 없었습니다. 과거는 남겨두되 끌어안진 않기로 했습니다. 지은 씨와의 인연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연인이라 부르기엔 조심스럽고 친구라 하기엔 따뜻한 관계. 그 사이 어딘가에서 우리는 각자의 계절을 함께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아도 되고 누구에게 용서를 구하지도 않습니다. 상처는 여전히 제 안에 있지만 그 자리에 새살이 차오르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사랑과 배신, 분노와 복수, 그리고 회복과 다시 살아가는 일. 그 모든 시간을 지나온 지금 나는 조용히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다. 나는 살아있다. 사람은 누구나 사랑을 믿고 누군가를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믿음이 가장 큰 상처가 되어 되돌아오기도 하죠.
한태성 원장은 19년간 자신이 쌓아온 모든 것을 믿었습니다. 가족, 우정, 그리고 스스로의 삶까지. 하지만 그 모든 믿음은 단 하나의 진실 앞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내의 배신, 절친의 기만, 그리고 충격적인 DNA 결과. 그가 선택한 것은 복수였습니다. 복수는 날카로웠고 철저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자원과 이성을 총동원해 배신자들을 사회적으로 매장시켰습니다. 돈, 명예, 인간관계까지 그들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는 잊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진정으로 지키고 싶었던 것, 바로 아들 준서였습니다. 운명이 장난처럼 던진 오류 하나, 그리고 뒤늦게 밝혀진 진실. 준서는 그의 친아들이었습니다. 그동안 복수의 불꽃 속에서 외면했던 따뜻한 진실. 그것을 다시 마주한 순간 태성은 더 이상 분노가 아닌 후회와 회복을 선택했습니다. 진실이 밝혀진 뒤 그는 복수를 멈췄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시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준서를 떠나보내고 홀로 남겨진 공간에서 그는 고요하게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복수와 고통이 아닌 삶 그 자체를 선택했습니다. 그의 새로운 일상엔 자원봉사와 시골 마을의 평온한 시간, 그리고 우연처럼 다가온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와의 조용한 인연은 태성에게 다시 웃는 법을, 다시 걷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상처에 갇혀 살아갑니다. 누구를 미워하고 끝내 이겨내려 하고 고통을 이기는 것만이 삶의 이유인 줄 알죠. 하지만 진정한 회복은 과거를 기억하되 끌어안지 않는 데 있습니다. 한태성, 그는 복수로 시작된 여정을 사람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말할 수 있게 됐습니다. 괜찮다. 나는 살아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도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오늘 어떤 이유로 살아가고 계신가요?